과거는 변하지 않지만 미래는 당신의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 선택지에 법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법과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김일주입니다. 같이 걸어줄 누군가가 있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 인생에서 따스한 건 없겠죠. 법과 함께하기 제가 같이 걸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혜입니다. 천태만상 인간 세상 사는 법도 가지가지 세상의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 핵심만 전달하는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입니다. 만일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법에 대한 두려움, 저와 함께 용기로 바꿔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용기 뿜뿜 코미디언 김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근데 마지막에 우리 김기리 씨가 한 대사는 명랑의 최민식 씨,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의 대사입니다. 네, 그죠? 감히 제가 그것을 인용해 보았습니다. 야, 아니 왜냐면 또 요새 사극을 또 아. 시작하셨더라고요. 잘 보고 있습니다. 지미. 어떤 역할이죠? 무사? 총 5명의 왕이 나옵니다. 네. 예. 네. 5번째 왕의 오. 오른팔. 그것도 좀 훌륭한 역할이에요. 너무 가까운. 예, 왕의 오른팔. 우시왕후라는 이 네. 사극 드라마인데요. 한번 좀 기대해 봐 주시고 오. 많이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노력의 대가만큼 또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꽁돈을 챙기는 분들도 굉장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 민생 안정, 그다음에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가지고 부정 청구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가 정부 지원금을 다루는 중앙행정기관 그리고 지자체, 교육청 이렇게 총 308개 기관의 환수 조치를 확인해 봤더니 2023년 상반기에 부정수급으로 무려 418억 원을 환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 400억이 넘는 돈이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갔다는 건데 이거 나라 국간이 줄줄이 새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게 말입니다. 이 눈먼 돈처럼 뭐 이렇게 곶감 빼먹듯이 이렇게 쏙쏙 빼먹은 것 같은데 이 문제를 해결할 법 마련이 좀 됐습니까? 네, 앞으로 정부 보조금이라던가 아니면 지원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가 됐는데요. 공공환수법 개정안이 오는 9월 27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법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다양한데요. 그만큼 부정 수급하는 형태도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들이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그만뒀을 때 우리가 실업급여 받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거가 실업, 달달한 실업급여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근무기간 뭐 이직사유 허위로 신고해가지고 이제 실업급여를 받은 분들이 이렇게 네.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수급 기간 동안 그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부정수급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 고용기회 확대위에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고용안전 장려금이라는 것도 있는데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서 고용장려금을 또 부정수급하는 사례도 있대요. 참 나쁜 쪽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죠. 그러게요. 그 지난해 적발된 이들 중에 코로나 유행 시기에 비대면 서비스 사업 공급업체로 등록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18억 9천만 원을 챙겼다가 구속된 일당도 있습니다. 야, 뭐 그 정도면 이거 조직적인 범죄 아닌가요? 이게 지금 국가에서 허투루 나가는 돈을 꼼꼼하게 감시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은 이 주변에서 이거 지금 옳지 않은 이거 수급인데 하면 좀 신고를 해줘야 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이게 예방이 되려면 어쨌든 신고가 활성화되는 게 중요한데 나 부정수급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고 자체도 굉장히 어렵고 적발이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신고를 할 때도 누군가 지금 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는데 본인 신고자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은 신고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비공개로 처리해둘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고 일단 부정수급이 좀 이제 없어지려면은 부정수급을 하면 큰 처벌이 뒤따른다는 점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눈먼 돈, 실업급여 이런 말들이 아니라 정말 귀중한 곳에 쓰여져야 될 우리의 세금이다 이런 인식이 좀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실명 대리신고 좋은데요. 저도 주변을 좀 잘 살펴보면서 김일중 아나운서 제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왕의 오른팔이 지켜본다 그러니까 짐이 짐이다. 자, 부정수급은 여러분 범죄입니다. 정부 지원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올바로 돌아가기 위해서 부정수급 문제가 반드시 근절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사회가 가져야 할 또 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위해 노력하는 입법자를 모셔볼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보는 이렇게 가두어서 획득하고 있는 사람한테 힘이 좀 생기게 돼요. 그들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법조계의 카르텔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빗장을 풀 때가 됐다. 그러니까 소액 재판도 판결문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시원하게 공개하자. 왜 이겼는지, 왜 졌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만약에 패소를 해서 내가 항소를 하고 싶다라고 상고를 하고 싶다라고 해도 이유를 모르니까 한 90%가 취소를 한다고 해요. 대한민국의 과학 발전을 위해 태평양을 건너오신 분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프로 일잘러 IT 전문가 조국혁신당의 이혜민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혜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현재 지금 국회 과방위에서 또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 과방위 가장 핫한 상임위 중에 하나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당에서는 전국 여성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이제 프로 일잘러다라고 네.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십니까? 누가 붙여주셨어요. 저 처음에 영입식 있던 날. 그래서 프로 일잘러라는 소리를 듣고서 적절한 표현이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오, 네.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 저하고 같이 일을 하셨던 분들이 다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야. 네. 타공인. 네. 근데 저희 프로그램에 이제 조국혁신당 의원님으로는 처음 아무래도 또 신생 정당이다 보니까 또 챙겨야 할 일도 많으실 테고 네. 해야 할 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전히 일하시는 게 프로 일잘러로서 즐거우시죠?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고 있고요. 많이들 저보고 정말 바빠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실제로 바쁜 게 맞고 바빠서 사실은 굉장히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큰 인생에서 커리어 체인지를 선택을 한 건데 네. 안 바빴으면 되게 후회할 것 같았고요. 법사위 과방위가 지금 상임위가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는데 그 상임위 활동도 하고 이제 당직 역할도 하고 해서 많이 바쁩니다. 야, 지금 뭐 이제 양쪽 어깨에 안 보이는 직책들이 지금 엄청나게 있네요. 네, 그거 말고도 사실 더 있는데 잘랐습니다. 심지어 자르신 거예요? 네, 저희 의원실에서 농담 삼아서 저 진짜인지 사실 확인 안 해봤는데 아침마다 모여서 서로 비타민 나눠서 먹는다고. 아니 근데 이게 책임감에 비해서 네. 이 어떤 피로도가 쌓인 느낌은 아니고 정말 활기가 넘치시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제가 네. 인정하기 싫었는데 왜 취미가 뭐세요? 물어보면은 다들 그 굉장히 멋진 것들 나오잖아요. 네네. 네네. 근데 저는 그게 멋진 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한 5년쯤 전에 네. 스스로 인정을 하게 된 게 나는 취미가 일이구나. 웬일이야. 라고 보통 취미라 함은 그 할 일이 없는 여가 시간을 이용을 해서 제일 열심히 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면 그거에 맞춰서 정의를 내린다면 저는 일이 취미인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정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은. 곧 있으면 추석 연휴인데 네. 이 연휴가 오히려 그러면은 더 피곤해지는 건가요? 쉬는 게? 연휴가 저는 사실 쉬면 네. 일을 더 만들어내서 저희 의원실에서 제가 쉬면은 또 긴장을 해요. 아이고. 끝나고 나면은 뭔가 새로운 일들을 이만큼 또 만들어내서 아이고야. 네, 그래서 의원실에서 제가 쉬게 되면은 네.
좀 많이 두려워합니다. 또 무슨 일을 만들어낼까. 야, 우리 의원님 뭔가 구상을 못하게 계속 바쁘게 만들어드려. 맞아요. 진짜 쉬세요. 네. 뭘 자꾸 구상해 오신다. 그래서 어쩌면은 조이턱신화에서 제가 여기에 처음 나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의원실에서 빨리 뭔가를 어디든 바쁘게 만들어드려야겠다. 그게 통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야, 대단하시네요. 네. 그 좀 예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태평양을 건너오셨습니다. 네, 미국 실리콘밸리 구글에서 이제 일하셨던 걸로 유명한데 거기서 어떤 일 하셨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저는 구글 본사에서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을 했었었고요. 네.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게 뭐야?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프로덕트 매니저는 회사 안에서는 어떤 한 영역에서 미니 CEO처럼 느껴지는 직책인데요. 어떤 서비스나 제품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권한을 가지는 역할을 얘기를 하고요. 저는 오랫동안 구글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 준다는 검색 쪽에서 일을 해왔고 예. 그 다음에는 구글 맵스 지도에서 일을 했습니다. 의원님 워낙 IT 전문가로 탄탄하게 커리어를 쌓아오셨고 네. 가족분들 다 미국에서 함께 자리 잡고 생활하고 계셨는데 네. 사실 도전이라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해오던 일을 다 내려놓고 네. 전혀 다른 새로운 일 그것도 다른 일도 아니에요 의원님 정치 시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원래 혹시 그렇죠. 정치에 뜻을 품고 계시거나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정치인이 될 생각이 있었냐 혹은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커리어 골을 잡고 살아왔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사실은 거기에 대한 답은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요. 오. 정치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한 것은 아마 2월 말, 올해 2월 말 네. 조국 대표님과 처음으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붙은 것 같고요. 그때 화상회의를 하고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제가 편도 티켓 끊고 한국에 랜딩을 했거든요. 야, 편도 왕복이 아닌. 네, 그게 의미하는 게 좀 큰데 네. 집에서 정말 몸만 딱 빠져나왔어요. 집은 그냥 둔 채로 해서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혼자 두고 왔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이들만 두고 이제 한국에 오신다라는 이 결정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렇죠. 이 가족들의 어떤 반대라든가 그런 건 없었을까요? 남편에게 처음에 당연히 남편에게 의향을 물어보는데 남편이 한 말이 무엇이었냐면은 본인은 강하게 서포트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굉장히 큰 지원군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당시에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가족의 동의가 진짜 중요했는데 그렇죠. 상상도 못했었던 커리어 체인지니까 네. 네, 가족한테 굉장히 고맙죠. 네. 그렇죠. 이 가족의 지지가 있어야 또 할 수 있는 그렇죠. 일이니까. 네, 이게 저희 업계, IT 쪽에서는 업계에서는 정치인이 되려면 사실은 버려야 될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당시에 남편이 지지를 안 해줬다면 혹은 제가 이런 거는 그러면 스탁 옵션은 어떡하지 이런 고민 계산들을 했었다면은 네. 절대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남편하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계산 없이 결정하길 잘했다. 계산을 하면 못할 이유만 나왔었거든요. 네. 확실히 국회의원이 되신 후에 이제 IT 쪽 관련된 현안들 네. 역시나 문제점을 좀 많이 네. 갖고 또 들여다 보셨을 것 같은데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역시나 많습니까? 많이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AI 관련된 법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AI 관련된 법안은 우리나라는 사실 한 3년 정도 뒤처져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인공지능 업계는 신호등이 없는 강남역 사거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엄청 복잡하겠네요. 네, 자동차 산업이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저는 기본적인 규범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교통법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전 세계 이제는 패권 경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AI 기본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IT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I 관련법이 좀 전에도 이제 해외에 비해서 3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하는데 AI 기본법이 사실 21대 국회 발의가 됐는데 그냥 폐기가 됐잖아요. 네. 지금 이현민 의원님표 AI 기본법 발의 좀 네. 어떤 걸 구상 중이신가요? 전 세계적인 흐름을 보면은 유럽하고 미국하고 서로 다른 데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AI 관련된 법이. 유럽 같은 경우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이제 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개인 정보가 너무 중요한 곳이라서 규제 위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산업진흥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유럽 같은 경우는 산업이 너무 발달을 못하는 거죠. 계속 미국에게 그걸 기회를 뺏기고 미국은 산업화는 이제 잘 되고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AI 패권을 다 가져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구멍이 막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유럽 쪽에서 말을 하던 개인정보 관련된 것이랄지 저작권 관련된 것이랄지 이렇게 미국에서도 산업이 제대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규제가 또 필요하구나를 작년 하반기부터 움직임이 있었어요. 양쪽에서 출발한 게 지난 3년을 거치면서 이렇게 만나고 있고요. 우리나라가 3년 정도 뒤처진 것은 맞는데 그렇다면 후발주자로서 그 베니핏을 따와야죠. 그래서 그 국제적인 어떤 흐름을 보면서 규제와 산업진흥이 같이 만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겠다가 제가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 시대에 발맞춘 법이 필요한 상황일 것 같은데요. 자, 이혜민 의원님의 법안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법안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이혜민 의원님과 함께하는 입법자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꽁꽁 숨겨진 판결문, 이제는 활짝 판결문 공개 3법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들의 법 이제 거의 1년을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좀 있습니다. 네, IT 관련법이 아니네요. 왜냐면 이제 판결문은 법률 쪽인 거잖아요. 그러네요. IT 전문가이신데 이 IT와 판결문은 어떤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는 어느 그 도메인을 그 영역을 보더라도 가장 눈여겨보는 것이 정보의 흐름입니다. 정보의 흐름.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그 대화 자체도 정보고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판결문도 제 입장에서는 공개되어야 되는 정보 중에 하나인 것이고요. 근데 마침 헌법에서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09조에 보면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판결문이 지금 공개가 되고 있나? 라고 했을 때 IT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것은 공개가 되어야 돼. 라는 원칙에 맞게끔 법이 만들어져 있을까라고 했을 때 아니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끔 이것을 개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1호 법안으로 내게 된 게 이게 판결문 공개를 위한 개정 3법 패키지로 냈습니다. 그렇군요. 과연 법안에 이제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법안부터 살펴볼까요? 네, 꽁꽁 숨겨진 판결문, 이제는 활짝 미확정 형사 판결문의 빗장을 열어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자, 미확정 판결문, 그러니까 재판부의 최종 판단이 나오지 않은 사건이라든지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문을 말하는 건데요. 자, 이 법안의 취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판결문 공개 같은 경우는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남은 게 크게 두 가지인데 그중에 하나가 이 형사 쪽의 미확정 판결문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해요. 자연스러운 흐름이라 함은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헌법에 맞춰서 진행을 하겠다. 그런데 형사 쪽의 미확정 판결문은 공개가 되고 있지 않네. 현재 법상. 아까 말씀드린 그 헌법에 맞춰서 차근차근 진행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판결문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판결문에도요 공개가 되는 것이 있고 또 공개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눠져 있다고 합니다. 자, 공개가 되는 판결문 그리고 공개가 되지 않는 판결문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 현재 판결문 보니까 법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공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확정된 형사, 민사, 행정, 그다음에 특허, 선거 사건 판결문 그리고 행정과 특허를 포함한 미확정 민사 사건 판결문에 열람과 검색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개가 되지 않는 판결문에는 형사 미확정 판결문이 있고요. 그리고 민사행정 특허 사건의 소액 사건과 관련한 판결문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공개된 판결문은 누구나 좀 검색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의원님은 이 법안을 준비하시면서 좀 검색을 좀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어떤 뭐 불편함이 있으셨나요? 뭐 여러 가지 불편함 중에 제일 먼저 꼽고 싶은 거는 이거는 기자분들이나 아니면 변호사분들께서 아주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시간적인 부분입니다. 지금은 판결문이 공개가 되더라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공개를 하려면 공개의 효용성, 그다음에 공개의 목적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개가 됐을 때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에서는 그 목적을 다 달성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에 몇 가지를 제외하면 꼭 절대 공개하면 안 돼라는 부분을 제외를 하면 24시간 이후에는 공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개의 목표에 맞추려면은 그 시간조차도 어느 정도의 시적절함을 맞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전혀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미확정 형사재판 판결문. 하지만 이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걸 이제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몇 가지 이유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주요 사건의 경우에 형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는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할 수 있다라는 우려 사항인데, 여기에 또 반하는 또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냐면 주요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또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 자체는 이게 반론이 존재를 하는 이유일 거고, 또 하나는 정보는 이렇게 가두어서 획득하고 있는 사람한테 힘이 좀 생기게 돼요. 그들만 알고 있는, 그러니까 법조계의 카르텔이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부분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이 되었으나 이제는 빗장을 풀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공개는 기본이고 사실 검색 자체가 쉽게 하자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쉽게 말하면. 근데 이렇게 되면 관련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당연한 얘기인 거죠. 저는 아까 AI 얘기를 잠깐 하다가 말았는데 AI뿐만 아니라 그 전에 돼야 되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검색 부분이에요. 검색이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뭐 손해배상이라고 쳤을 때, 키워드를 쳤을 때 가장 나한테 관계도가 높은 순위로 결과가 나와야지 사실 도움이 되고, 현재 공개되는 방법으로는 기계가 제대로 읽어서 기계가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어요. 해서 저는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텍스트는 민감 정보를 제외하고 텍스트는 다 인덱싱 가능할 수 있도록 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치환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판례 데이터 많이 쌓이면 그분들도 좋은 거 아니에요? 일하기 더 쉬울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걸 내기 전에 판사 분들도 약간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그거 되면 내가 제일 먼저 쓸게. 라고 왜 그러시냐면은 너무나도 많은 이제 판례를 보시고 판결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무결성이랄지 아니면 경고성이 없으면은 본인 스스로도 불안하시기 때문에 아주 시간을 압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이 된다면은 내가 그걸 왜 안 써? 당연히 써야지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 측면에서 사법부의 어떤 업무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 법안 통과된다면 의원님 또 어떤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헌법에서 천명을 하고 있는 가치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판사님께서 이제는 판결문을 적시를 하시는데 이게 나중에 공개될 것이야라고 인지를 하고 쓰는 것과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쓰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게 좀 더 긍정적으로 사법권의 신뢰 회복에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지금 조국혁신당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검찰 개혁이랄지 법조계 카르텔 부분에 그걸 이제는 어느 정도 스탑을 시키는 또 다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여러 가지 판례 사례들을 이제는 다들 볼 수 있음으로써 이제 관련된 너무 비슷한 소송들의 수가 조금 더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 굉장히 다양한데 일례로 저는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분명히 법과 관련된 건데 거기에는 법조인이 한 명도 없어요. 일반인들이 소송비가 비싸서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의 가격을 이제 확 낮추고 좀 더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사람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을 서비스로서 사용을 하고 본인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업무 효율화를 아주 많이 추구를 하고 있는 상태를 보다가 한국을 왔더니 이게 꽁꽁꽁꽁 다 숨겨져 있어서 그 다음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것을 봤죠. 그래서 아마 리걸테크 쪽에서도 아마 우리나라에서 데이터가 공개가 되면은
제 생각엔 리걸테크 쪽에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법과 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서비스를 리걸테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산업 분야의 순풍을 불어넣은 역할을 하게 되리라 믿어보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법안 확인해 보죠. 두 번째 법안 소개해 주시죠. 네, 이혜민 의원님의 꽁꽁 숨겨진 판결문 이제는 활짝. 두 번째 법안은 깜깜이 소액 재판도 알고 싶어요. 민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민생과 가장 직결된 재판 중에 하나가 바로 소액 재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소액 재판도 판결문이 공개가 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시원하게 공개하자. 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소송 목적의 값이 3천만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민사소송의 70%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작년까지는 이유를 적시하지 않았어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공개를 하고 싶어도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존재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판결문을 적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공개 범위에서 굳이 빼놓을 필요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동안 데이터가 없어서 공개를 못했었는데 작년부터는 데이터가 생기게 됐으므로 이 또한 공개 대상에 포함을 시키자가 이번 법안의 취지입니다. 그럼 그동안은 소액 재판은 이 판결문이 작성되지 않아서 공개조차 할 수 없었다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은 이 재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왜 내가 승소했는지 내가 왜 패소했는지 이거를 이유를 모르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재판을 하면서도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떠신지. 본인이 이제는 패소를 하게 될 경우에 혹은 승소를 하더라도 이게 적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내가 왜 이런 판결 결과를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게 되고 만약에 패소를 해서 내가 항소를 하고 싶다라고 상고를 하고 싶다라고 해도 이유를 모르니까 한 90%가 취소를 한다고 해요. 법에서 보장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본법에 위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처음에 제가 들여다봤을 때 이 정보가 그러면 지금까지 없는 상태에서 70%나 되는 민사 소송이 왜 이겼는지, 왜 졌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변호사를 찾아가도 막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전에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내가 졌어요. 근데 왜 졌는지 이유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변호사한테 찾아와도 뭐 법률적인 조언은 가능하겠죠. 뭐 증거가 좀 부족했다거나 아니면 이걸 재판부에서는 뭐 이렇게 본 것 같아요라는 조언은 가능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왜 졌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싸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질 수도 있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항소를 아예 포기한다거나 아니면 그 시간이나 그 비용을 고려했을 때 또 패소가 될까 봐 두려워서 못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생겼었죠. 그러니까 이 판결문 작성이라는 것이 재판권 보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왜 그동안 판결문 작성을 하지 않았던 걸까요? 인력 문제 같아요. 법원의 그 인력 대비 소액 사건 건수가 너무나 많기 때문인데 이 소액 재판의 경우는 뭐 손해배상이라든지 건물 명도 철거, 부동산 소유권, 그다음에 임대차 보증금 문제.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 삶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이런 소액 사건 전담 판사의 경우는 1년에 4천 건 이상을 담당을 하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한 명의 판사가 너무나 많은 사건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그동안 판결문 작성에서 이제 제외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의원님 말씀대로 법 개정 이후에는 그 법원 쪽에서도 소액 재판 판결문 작성에 좀 더 신경 쓰겠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네요. 저는 아까 전에 사법부의 업무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정말 그분들이 시간을 쓰셔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그분들이 뭘 검색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이만큼 문서를 쌓아놓고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지 찾아보느라고 하는 시간은 기계에다 맡겨주시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 지금 그 한 1년에 4천 건 이상 담당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본인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에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에 신경을 쓸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법률이 또 서비스화가 되게 되면은 아마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재판문 공개 3법 중에 상고심 절차와 관련된 법안도 있습니다. 심리 불속행 기각 사건의 판결문을 공개하자는 취지인데 자, 법안의 내용
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굉장히 어렵죠. 심리 불속행 기각 사건. 이거는 이런 상고 사건에서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이 헌법이나 법률,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 위반이나 중대한 법령 위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을 해버리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상고를 심리를 해야 되는데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어 하면은 그냥 기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상고를 기각을 할 때 왜 상고를 기각했어라고 쓰지 아니하고 네. 뭐라고 쓰냐면은 상고 이유에 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면 이유 없다. 라고 다 이유를 그냥 적시를 그 문장 하나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왜 빈정상하네요. 이유 없다 그래 버리니까. 왜 기각을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존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것 또한 깜깜이로 내가 왜 기각을 당한 거지? 상고 왜 기각을 당한 거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소액재판 판결문이 많아지면은 이 재판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떤 뭐 나와 비슷한 사건의 판결들을 보면서 이런 판례들이 있었으니까 우리는 좀 이렇게 합의를 보자. 그러니까 재판까지는 가지 말고 우리끼리 합의합시다.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것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공개가 되면은 아마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이 법안 통과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펼치실 예정인지. 법안 통과를 하려면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의 이제는 지지를 받아야 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아야 의원님들의 지지 또한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서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동시에 의원님들께는 의원실에 각각 왜 이 법안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열심히 알리는 국회 내에서의 홍보 작업 또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쭉 얘기하는 이 재판권 또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에 하나이고요. 확실히 이 재판권을 조금 더 넓혀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자, 누구보다 임 변호사의 또 관심도 클 것 같습니다. 네, 판결문 공개라던가 이런 부분 저도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던 분야라서 이 법안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저도 너무 기대가 되고요. 요즘 또 법조계의 화두가 AI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많은 데이터를 나름 공부하고 분석하면서 업무를 하는 직종 중에 하나인데 AI가 등장하면서 제가 AI를 이길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직업 자체의 존폐 위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또 섣불리 AI가 형량 예측 같은 거 하는 부분은 또 우려스러운 그런 점도 있거든요. 네. AI와 법조계의 이 관계는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의원님. AI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AI가 등장을 하면서 흔들리게 되는 직업군들이 존재를 하고 하지만 이 정도로 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어느 시기가 지나고 나면 새로운 직업들 혹은 더 좋은 방향들이 나오게 돼요. 근데 그 사이에 갭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AI는 도구이지 결정을 내려주는 주체가 아니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면 내 업무 효율에 도움이 되는 굉장히 멋지고 편안한 도구다. 법조계에서는 그렇게 인지를 해주시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밖에 못하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형량 예측이랄지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측을 해주더라도 그 중에서 결정은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모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IT 전문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냥 멀티플레이어이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세 분 이혜민 의원과 함께한 시간. 그런 기대감이 생겼어요. 우리 뭐 요즘에 MBTI로 많이 성격 유형을 네. 하시잖아요. 근데 보통 일을 잘한다 그러면은 좀 T의 성향이 높다 그러잖아요. 근데 당연히 IT 업계에서 일을 하셨을 테니까는 T가 굉장히 높으시겠지만은 얘기하시면서 막 눈물까지 막 보이는 걸 보면서 국민들 마음을 잘 눈물 언제 보이셨죠? 아까 전에 돌려보시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다 보이잖아요. 그랬어요? 이렇게 오. 공감을 너무 잘해주시니까는 네. 일도 잘하시고 또 국민들의 마음까지 잘 아우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드네요. 예.
이야, 이거 내가 진짜 T처럼 행동을 했네요. 언제 눈물을 흘리지? 어쩌셨어요? 오늘 변호사님은 뭐. 네, 의원님 공감도 많이 정말 프로 일잘러라는 그 이름에 딱 걸맞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도 끊임없이 고민하시고 뭔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을 해보시려는 그런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아마 저희 이 방송이 끝나고도 또 바로 의원실도 달려가셔서 새로운 걸 검색하고 공부하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 이 마음 그대로 변치 말고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들 프로 일잘러처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전 팀장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사실 대한민국이 우리 아이 그 이후 세대까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 미래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아까 좀 이 AI 관련법이 3년 이상 뒤쳐져 있다고 하니까 너무 조급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정치적으로 이게 서로 싸워야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함께 가야 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께서 다른 의원님들 잘 좀 설득해가지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좀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좀 바람을 갖게 됩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일을 워낙에 좋아하시니까 네. 또 이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고 내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실 것 네, 같아요. 제 지금 세 분 말씀을 하실 때 제 체크리스트에 지금 하나씩 그 머릿속으로 넣고 있었습니다. 네. 고자관들이 정말 싫어하는. 자, 우리 국회의원 이혜민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인생의 최종 목표를 한 35쯤에 세웠어요. 네, 그게 지금도 동일한데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꼬집으면 아프잖아요. 예. 그다음에 제 애가 열이 나면 저의 마음도 아프고 애가 막 맛있는 거 먹으면 저도 행복하고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좋으면 저도 막 좋고 그렇게 제가 아픔을 느끼고 제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 바운더리가 점점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 어떤 바람을 가지고 늘 살아왔고 계속해서 넓혀가야겠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입법부에 들어왔으니까 입법부에서 그 영향력을 그런 식으로 펼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러시군요. 자, 끝으로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인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추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가 추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추석을 한국에서 지내본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 또한 추석 명절 때 명절이라는 기쁨을 느끼면서 지낼 것이고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추석 한가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도 앞으로의 우리 의원님의 입법 활동 응원하고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을 몰랐다고요? 아니면 법을 잘못 알고 계셨다고요? 제대로 법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법 읽어드립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추석 명절의 선물들을 택배로도 많이 주고받는다고 하는데 세 분은 어떠십니까? 저 안 그래도 좀 이 선배님들한테 좀 궁금했습니다. 이제 이 명절 때 양가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선물을. 결혼 후에 첫 명절인가요? 네, 그렇죠. 이제 상투도 좀 틀고 가서 한절도 한 번씩 드리고 두 손 가득히 그렇죠. 직접 찾아봐야 되고 무조건이죠. 그거. 예. 근데 저는 이제 현실적인 조언을 좀 드리면 네. 첫 명절이니까 네네. 뭔가 많이 드리고 싶은데 네.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줄여가면 섭섭해 하시니까. 그걸 이제 좀씩 키워가려는 맞아요. 예, 네. 논리로 미리 말씀드린 거니까. 네. 예. 이런 거 보면 참 택배가 좋은 서비스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네. 택배 서비스가 생기고 바뀐 것들이 참 많아요. 요즘엔 또 무료 배송이 엄청 잘 이제 발달이 돼 있어서 1,000원짜리 막 물건도 무료 배송으로 해주다 보니까는 이 택배에 점점 더 많이 의존하게 되는 삶인 것 같아요. 정말 뭐 이제 택배가 국민 필수 서비스로 자리를 잡게 됐는데 네. 이게 택배 사용량 우리나라 사람들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정리가 돼 있습니까? 그 한국교통연구원의 통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해 1인당 택배 이용 건수가 월 평균 10.6건. 사람 한 명당 한 달에 한 10건 정도는 택배를 받는다는 거죠. 일반 택배가 5.7회, 그리고 새벽 로켓 배송 같은 빠른 택배가 4회, 그리고 개인 간의 택배가 1회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야, 그러니까 사흘에 한 번은 집 앞으로 택배가 온다는 거예요, 한 달에. 그죠? 네. 자, 택배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함께 증가하는 것이 또 택배 관련 분쟁이라고 합니다. 오늘 법 읽어드립니다는 택배 배송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확인해 보시죠.
아이고 어려, 아이고 어려. 아우 여기저기 삭신이다 쑤시네. 아이 탄다고요. 아이, 아버지 쉬지 말고 뒤집으시라니까. 그 산적도 해야 되고 녹두전도 붙여야 되고 갈 길이 멀다고요. 야 이거 다 네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거잖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도 없고 말이야. 아유. 아이고 추석이라 인사드리러 온다고 했어요. 아이, 명절은 같이 못 보내도 기분은 같이 내야죠. 네 여자친구지 내 여자친구냐? 고생을 사서 한다니까. 아유 사 먹으면 싼데. 띵동 띵동 아버님 저 왔어요. 어머 기름 냄새 너무 좋다. 아이, 우리 주에 먹을 전부터 지금 먹어야 맛있으니까 소주랑 한 잔 콜콜콜. 역시 우리 자기 최고. 아버님 한우 선물 세트 받으셨죠? 한우 선물 세트? 아니 택배 온 건 없는데. 어제 배송 완료 떴는데 확실히 못 받으셨어요? 아이, 아빠 설마 혼자 드시려고. 내가 너도 아니고 그걸 왜 혼자 먹어. 그나저나 이거 귀신이 고칼 노릇이네. 아니 택배가 어디로 사라진 거야? 택배 기사가 두고 간 건 맞지? 문자가 와 있긴 했더라고. 어제 음식 준비하느라고 못 봤지. 분명 어디다 놨는데. 왜 이리 정신이 없다냐. 마침 택배 기사님 오네요. 저기요. 어제 여기다 물건 놓고 가신 거 맞아요? 아유, 문자 보냈잖아요. 뭐 제가 설마 그걸 가져갔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그러면 저 한우 선물 세트가 어디로 간 거야? 땅으로 꺼진 거야? 하늘로 솟은 거야? 아니 저거 뭐예요? 저거 한우고기 아니에요? 근데 뜯겨 있는데? 내가 먹었다냐. 이놈의 자식 다 뜯어먹었네. 물건을 이렇게 두고 가시면 어떡해요? 나 진짜. 아니 평소대로 집 앞 배송을 했고 문자까지 드렸잖아요. 제깍 챙겼었어야죠. 이게 뭐야? 완전히 망쳤잖아. 이게 얼마짜린데? 이거 당연히 택배 회사가 책임져야죠. 그 한우값만 받을게요. 얼른 주세요. 제가요? 왜요? 제가 무슨 잘못했다고? 난 못 줘요. 나 안 줘요. 자기야, 전 탄다. 그냥 법으로 해결하고 자기도 가서 전이나 마저 붙여. 손해배상 청구할 거예요, 저희. 덕분에 난 명절 기분 제대로 냈다냥. 자, 명절 기분을 낸 건 고양이뿐입니다. 예, 가족들은 아주 영 불편한 명절을 보내게 됐어요. 예. 근데 이거 택배 기사님 명절 또한 이거 이렇게 되면 망가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배송 잘 했는데 지금.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택배 관련 분쟁이 정말 많습니다. 특히 명절에는 택배 많고 특히 좀 값 나가는 택배들도 선물로서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농산물이나 과일 같은 거는 상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파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원래 분쟁도 많고 택배 기사님들이 불편함을 겪으시는 경우가 참 많죠. 자, 이 택배 파손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궁금증 가지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자,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정리하고 할까요? 자, 고양이가 한우를 물어갔다. 이게 가능하냐고 생각하실 텐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지난 2월 전남 구례군에 사는 A씨 집에 지인이 보낸 한우 선물 세트가 도착을 했는데요. 자, 당시 A씨는 집에 있었고요. 택배 기사는 발송 문자를 보내고 뒷마당에 선물을 두고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처 문자를 이 A씨가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집을 나섰더니 여기저기 뜯겨진 그 선물 세트를 발견했는데 당시 마당 안에 있었던 상태라 누가 뭐 훼손을 한 건 아니고 그 집 주변에는 길고양이들이 이거를 좀 한우 포장 뜯고 고기를 먹은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택배 기사 입장에서는 제대로 발송을 해드렸고 네. 문자까지 보내드렸고 그렇죠. 그럼 이거 택배 회사가 이거 왜 물어봐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래서 A씨가 택배 회사에다가 이 한우 선물 세트에 대한 배상을 문의를 했는데 업체 측은 이제 표준 약관 간의 법률 검토를 해봤더니 책임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요. 대신 이제 자영업자로 등록된 택배 기사가 이번 일을 배달 사고로 처리해서 고객에게 배상해 주는 걸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택배 기사가 개인적으로 보상을 해줬다고요? 이게 무슨 이유인 거죠? 그렇죠. 이번 사안에서는 이제 택배 기사가 최종적으로 이것을 배송을 완료할 책임이 있는 담당자다 이렇게 네.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송을 받을 사람이랑 택배 기사님이랑 약속해둔 정해진 장소에 두지 않고 직접 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훼손이 되었을 때 책임이 택배 기사에게 있다고 보고 있는 거죠. 뒷마당에 둔 게 문제가 된 거군요. 그렇다면은 제가 어떤 장소에서 택배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했으면
그건 택배사에다가 이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지정된 장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부재시에 문 앞에 놓아주세요라고 보통 우리가 지정하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내가 문 앞에 놓아달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곳 약속된 장소에 두었다면은 택배 기사님이나 택배사에는 책임이 없고 그때 훼손되면 이제 소비자, 이 물건을 받는 사람 측의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거죠. 예. 택배 표준 약관에 따르면요, 택배 사업자는 택배 배달 시 이 택배를 받을 고객으로부터 인도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습니다. 고객의 부재, 그러니까 고객이 집에 없을 때에는 고객과 협의해서 돌려보내는, 반송을 한다거나 아니면 고객과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즉 합의된 장소에 보관하면 택배기사나 택배사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해진 장소, 내가 문 앞에 놓아달라고 해서 문 앞에 놓아두었는데 파손이 되면은 그때는 이제 택배기사가 책임을 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건 법적으로 좀 보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 택배 기사님이 그러면 그 사람 입에 들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보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하지만 이제 택배사의 과실로 인해서 물품이 파손되거나 훼손됐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자, 택배 표준 약관에 따르면 이 택배 회사는 사업장으로부터 택배를 받은 그 시점부터 물품의 분실, 훼손 등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 때문에 물품이 훼손됐을 때 이거를 입증하지 못하면 당연히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고요. 다만 이제 택배를 수령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소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택배사의 파손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요즘 같은 명절 때에는 이 택배가 물량이 많아서 배송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런 배송 지연에 관련해서도 좀 보상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택배 사업자는요,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인도 예정일이라던가 아니면 운송장에 기재된 수락일로부터 일반 지역의 경우에는 2일, 그리고 도서 산간벽지의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배송을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서 지연된 경우에는 예정을 초과한 그 일수에다가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특정 일시에 배송이 돼야만 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기일이 지나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운임액의 200%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권고사항일 뿐이고 어떤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 별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요즘 중고 거래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택배를 이용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거기에 물품 가액이라는 걸 기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배상을 받을 때 근거가 된다면서요? 맞아요. 이거 대충 쓰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운송 중에 운송물이 분실이 되잖아요. 그러면 운송장이 기재된 금액으로 그 돈을 산정해가지고 손해액을 지급을 한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1,00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사실 누군가에게 보내면서 그 가액에다 100만 원이라고 써서 택배에 보냈다가 이게 분실된 사건이 있었는데 법원은 여기에 대해서 손해배상액을 100만 원만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물건이 파손돼서 와도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면서 손해배상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끝까지 이제 배상을 하지 않고 분쟁이 지속되면 결국 소송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게 가액이 3,000만 원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 소액 사건으로 처리가 돼서 좀 빨리 될 수 있거든요. 이제 이행 권고 결정 같은 거 받고 상대방이 2주 내에 이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소송 과정이라는 것이 어쨌든 시간과 비용이 드니까 좀 꺼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결국 소송에 간다거나 재판부에서도 좀 소액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좀 조정을 시키려고 하는 것도 있어서 조정으로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아니 근데 그 인터넷에서 제가 네. 이걸 봤는데 택배 기사님이 그 살아있는 오리를 배달한 경우가 있어요. 오리를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봤는데 네. 그 오리가 사실은 그 배송되는 택배 물품은 아니었어요. 택배 터미널에 있던 오리가 가출을 했는데 그 택배 기사가 우연히 이 오리를 보고서 상자에 넣어서 이동을 한 거라고 합니다. 아, 배송을 위해서 함께 움직인 게 아니고. 네. 자, 어쨌든 살아있는 동물을 택배로 한다는 건 이건 불법이죠. 그렇지만 곤충 같은 경우에는 택배로 배송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강아지, 고양이 이런 반려동물은 택배가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이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반려동물들, 개, 고양이, 뭐 토끼, 패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이 반려동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들 종에 대해서는 직거래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운송업자가 지켜야 할 조건들은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조류, 파충류, 뭐 다른 종들은 반려동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네. 사실상 법이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파충류나 곤충 같은 부분은 택배로 배송을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는 현재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학대와도 연결될 수 있어서 좀 정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동물도 어쨌든 생명인데 이게 물건 취급을 받는다는 것도 좀 속상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자, 김기리 평론가의 한 줄 평 듣겠습니다. 기다릴 때 설레고 받을 때 행복하고 뜯으면서 만족하는 택배가 될 수 있게 기사님들 안전하게 배송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택배 기사님들 지금 이제 행복을 전해주시는 분들입니다. 모든 택배 기사님들 화이팅! 안전운전하세요. 네, 좋습니다. 폭염이 미쳐 다 지나기 전에 추석이 오고 있네요. 여전히 더운 날씨에 배송 물량이 늘어서 힘드신 분들 많을 텐데요. 택배 배송 문제는 줄어들어야 되겠지만 기사님들 역시 안전하고 편안하게 배송을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2주 후에 뵙겠습니다. 우리들의 법 다음 시간에도 함께해요. 함께해요.